자, 반갑습니다.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선생님입니다. 자,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학년도 국가직 시험을 봤습니다. 이 한국사에 대한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공부를 결국 잘못했으며 공부를 잘한 부분은 어떻게 잘했으며 앞으로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결국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단 다 봤어요. 시험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결국 다시 한번 고민하고 왜 못 봤지 울고 불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시험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국 대비를 못했는가, 내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했어야 됐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우리가 작년 최근 2년간의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이 최근 2년간의 문제보다 난이도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일부 고난이도 문항이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갔으니까 고난이도 문항이 있었겠죠. 왜냐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문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개 정도가 제가 나름대로는 한 중상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항이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좀 특이했던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공무원 문제는 그냥 예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자료 제시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 문제가 수능형으로 많이 바뀌어서 나름대로 뭐예요? 그렇죠. 사료를 주고 이 사료를 해석하면서 결국 선지를 줘서 문제를 푸는 유형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거의 20문항 자체가 다 바뀌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사 검정시험에서나 출제했던 어떤 그 사료가 아닌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한국사 검정시험이나 수능에서 봤던 어떤 형태가 등장했다는 점은 우리가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앞으로 이런 문항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항을 내겠다라고 결국 선전포고한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한국사 검정 시험에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유익 있게 문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출제 유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별로 보시면은 지금 근현대사가 상당히 증가 추세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근대사가요 13문항이고 근현대사가 7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한 문항이 늘었어요. 이 한 문항이 별거 아닌 것처럼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근현대사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거기서 8문항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향후 2, 3년 안에는 아마 근현대사 문화가 한 9문항 정도, 한 문항 정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늘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전근대사의 비율이 70%, 근현대사의 비율이 30%였다면 요즘 최근 교과 과정에서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근현대사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점차 커서 결국 이 나라에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좀 특이했던 건 기타 문항이죠. 통합형 대외교류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시기별로 결국 각각 대외교류에 한한 통합형 문제가 하나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유산. 원래 지방직의 전유물로 나왔던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기록 문화유산을 합쳐서 문제가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외로는 뭐예요? 고대나 고려나 조선이나 아주 골고루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사의 2문항 그리고 근대사의 3문항, 일제시대 3문항.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현대사가 아주 예전에는 한 문항 정도만 나왔어요. 이제는 2문항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고 앞으로도 이 현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보시면은 정치사는 압도적으로 매번 많았죠. 그런데 진짜 신기했던 건 뭐냐면 경제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경제사가 많아졌다고 해서 매년 경제사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올해에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 바로 경제사가 좀 많았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이 시험이 바로 이번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난이도에 비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좀 올라갔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뭐 나머지는 뭐 골고루 나왔고, 사회사가 좀 한 문항 정도 나왔는데요. 뭐 사회사는 원래 그렇게 많이 나오는 출제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작년이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목하는 이슈 문항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야. 이걸 문제에서 뭐 이 문제가 뭐 나왔어 안 나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기록문화유산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는 공주하고 사비하고 익산이죠. 공주에는 여러분이 아시겠는 송산리 고분이 있고요. 송산리 고분은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바로 무령왕릉과 전축분, 벽돌무덤 6호분이 있는 거죠.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남한산성에는 인조가 피난했던 거 맞고요. 승정원 일기 개념이 나왔죠. 승정원 일기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맞지만 승정원 일기는 A급. 승정원 일기가 뭐야? 왕과 신하 간에 주고 간 서로 오고 간 문서를 정리한 게 승정원 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 2017년 사회복지직에도 그게 나왔잖아. 뭐가 나왔어요? 일본에 천황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올리는 신사참배 이렇게 나왔잖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정원 일기인데 이거는 지금 실록에서 뽑아 만들었다? 여러분 승정원 일기를 참조해서 실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실록에서 뭘 뽑아 쓰기는. 뽑아 쓴 건 또 국조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니? 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에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을 거야.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보면서 이런 것들. 양산 통도서가 뭐예요? 그냥 B급 지식이라니까. 통도사는 외워야 되지만 통도사 자체가 B급 지식이라고. A급 지식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이런 블라블라 내용들은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전략적으로 이런 것은 좀 피하시는 게 맞아. 여러분들 아마 이번 시험 보고 야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 열심히 막 삼보사찰이 뭐냐 막 이런 거 공부한 금강계단. 내가 알아? 금강계단이 뭔지?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 있다니까. 분명히 이렇게 공부해요. 왜 공부하냐면 기출문제 나왔다 이거지.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얘네들은 A급 지시지만 양산통도사는 그냥 절이에요. 그냥 우리가 암기해야 할 여러 절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굳이 암기를 안 해도 그냥 양산통도사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삼보사찰에 뭐가 있다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해설을 썼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아달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지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수도 변화에 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모산 도나현에서 결국 나라 만들었다가요. 그래서 중경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나서 문왕 때 상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동경으로 옮겼다가 동경의 상경으로 다시 옮기는 이런 과정을 보여줘. 그러니까 디귿은 상경이고 니을은 동경이고 얘는 중경이죠. 그리고 남경은 이쪽에 있으니까 아니겠고. 됐죠? 뭐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해공주와 정효공주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올해 고분이 꼭 나온다고 했어요. 정말 진짜 저는 정말 잘 찍었어요. 고분이 나온다고 찍고 고분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 나온다고 찍어서 무령왕릉 아까 세계 문화유산이지만 고분 나왔죠? 정해공주, 정효공주묘 잘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해공주묘는 여러분 도나현 육정상 고분이라고 암기하고 있었어. 도나현 육정상 고분이니까 정해공주면 기억이고. 내 말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상경에서는 당나라 장안성을 본딴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 문제를 보시면 이걸 여러분 정효공주묘가 활용해 있었어. 이건 중경이야. 정해공주묘는 도나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거 실제로 풀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다 암기하는 것도 그렇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정해공주묘는 반드시 도나연 육정상 고분이야 얘는 암기했고 그 다음에 상경성은 당나라 장안성을 본 땅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암기하고 이걸 끌어내는 거지 이거가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의 공부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50%의 확률은 가질 정도로 가셔야 돼요. 당나라 장안성은 거기 보면은 무슨 성문을 이런 건 몰라요. 누구도 몰라. 그걸 안다라고 한들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공부하셔는 안 됩니다. 그냥 당나라 장안성을 본딴 건 상경성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내용 자체가 사료가 되게 어려워요. 이 사료를 통해서 이게 무슨 사료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무슨 회의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의를 다 동원하는 거야. 국민대표회의일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의가 몇 개 없어요. 국민대표회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파리 강화회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회의 중에서 무슨 회의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선지 보니까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 이건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구나. 뭐 국민대표회의는 결국 새로운 임시정부를 모색할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겠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이 사료를 완벽하게 내가 공부하겠다고 모든 사료를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하시면은 공부가 상당히 좀 어떻게 돼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상 이거 딱 보자마자 야 이거 국민대표회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회의? 내가 알 수 있는 회의는 몇 개 안 되는데 아래 선지 보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사료구나. 그런데 보니까 본대표 등은 국민의 대단결에 힘써서 나름대로 이렇게 블라블라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패턴을 익히시는 거예요. 내용을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을 이해하시고 그 유형을 갖다가 탐구하시고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강의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거 총평하면서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야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말 누가 못하냐고요. 그 말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한국 수사를 결국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셔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료를 통해서 이걸 딱 보자마자 국민대표를 암기할 수 있다? 전 이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항상 모든 사료에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건국강령은 건국강령이 상정됐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 게임이죠. 오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정답만 고르는, 공무원 시험은 정답만 고르는 게임이에요. 출제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국민대표회의야. 근데 국민대표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있었어. 너 그거 알고 있니? 근데 너무 쉬워 보이는 거야. 너무 쉬워 보이니까 출제자가 야 건국강령이 상정된 건 언제인지도 알고 있니? 야 우리가 건국강령이 대략 충칭 정부에 와서 조수왕의 3존주를 건국강령에 채택된 건 알고 있지만 상정된 건 언제지? 이런 것까지 암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너희들이 야씨 뭐 실력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또 블라블라 떠들어대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쓴 거야. 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 상정됐다라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조수왕의 3존주의는 대략 충칭 정부에 정착한 이후에 나름대로 건국강령으로 채택된 거야. 그렇게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야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상정됐어. 와 이거 나왔잖아. 항상 그 문제 안에서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선지였는지 아니면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의 공포를 심어주는 선지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무조건 공부를 외워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배우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한국사만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2022년 대비학습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첫 번째도 기본, 두 번째도 기본, 세 번째 기본이야.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시문을 갖다 해석하는 능력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거나 나름대로 여러분들 거기에서 항상 중요했던 제시어를 잘 분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시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료를 다 암기하겠다라고 덤벼드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세부적 연도 문제는 줄어들고 있다. 지금 문제는 올해 세부적 연도 문제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변화라니까요. 지금 세부적 연도 문제가 공무원의 완전히 결국 트레이드 마크였단 말이야. 공무원 문제는 무조건 연도를 달달달 외우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올해 문제에서 그런 문항이 한 문항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연도보다는 이걸 종합적으로 결국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라는 신호탄이야. 물론 이거 한 번으로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는 그 움직임을 포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개념을 공부하셔. 아까 얘기했잖아. 승정원 일기가 뭐야? 국조보감이 뭐야?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공부하되 아까 뭐 삼보사찰이라든지 뭐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됐다든지 아니 건국강령이 언제 상정된가까지 우리가 알 수 그런 기업적인 내용을 지향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이걸 내가 버려야 될 내용인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내용인지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 기본 과정과 인테리어 과정을 나누어서 기본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 안 풀리는 문항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오는 그 유형을 갖다 탐구하거나 이런 생소한 제시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문제를 통해서 배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삼보사찰 나왔을 때 막 그거 블라블라 전혀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이요. 봐봐. 우리 세계 문화유산에 새롭게 등장했던 절이 7개인가 8개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시험에 가르칠 때 뭐만 가르치냐. 부석사, 봉정사, 그리고 법주사, 통도사 4개만 가르쳐요. 왜냐면 그나마 시험에서 한국사 교재에서 등장하는 절이 4개야. 그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통도사가 유일하게 하나 좀 더 깊게 간다면 우리 신라의 자장이라는 스님이 결국 개창했던 사찰이 바로 통도사예요. 뭐 그 정도까지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공부는 무임상처가 없습니다. 오늘 시험을 잘 보신 분도 있고 결국 시험을 잘 원활하게 제대로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당신의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졌듯이 오늘 당신에 대한 나태의 대가도 반드시 치러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왜 못 봤어? 내가 나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충실하고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일단 반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을 1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고정관념에서 빨리 탈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똑같아요. 한국사는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세요? 왜 매번 잘못된 방식으로 배워놓고 나서도 내가 잘못한 거야. 선생님은 제대로 가르쳤어 라고 왜 이렇게 인민재판에 나온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 있는 북한 주민들처럼 왜 이렇게 맨날 자아 비판을 잘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강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되잖아요. 여러분 맨날 그 강의를 듣는 거에 치중한다니까요. 강의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강의는 기본이고 항상 기본적 강의만 듣고 내가 암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4개월만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해. 분명히 이 길이 있다고 해도 안 합니다.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만을 가져가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짜에 속지 마시고 내가 진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분명히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암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 허상입니다. 암기를 이기는 이해는 없어요.
암기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 암기, 아주 기본적 암기만 해놓고 버려야 할 지식과 가지고 가야 할 지식, 아까 우리 삼보사차 버려야 할 지식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뭐 그 발에 무덤 오래 어려웠죠. 중요하지만 50%를 일단 줄여놓고 여기서 전략적으로 찍는 게 맞아요. 찍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 있는 뭐 도나연, 거기 있는 뭐 활용연 이거를 다 암기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시험장에 갔을 때 그걸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원활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해요. 여러분이 못한다. 너희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공부할 정도의 공부량을 그 정도의 구석진 정도까지 공부를 하려면 책 1000페이지를 달달달 뒤져야 돼. 뒤진다고 해서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시험장에서 내가 풀려면요. 이걸 내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국 공부하셔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국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 지식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보내줘야 돼요. 떠나 보내주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여자친구가 뭐 너무 누가 들어봐도 이건 좀 나쁜 여자친구야. 이 애하고 사귀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친구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다고 하면 떠나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성실했냐 나태했냐를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2021학년도 한국사 바로 총평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입니다. 자, 2021학년도 국가직 한국사 해설 방송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 자체는 제가 앞에 총평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똑같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체감적 난이도는 좀 많이 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 문제보다는 약간 수능형의 문제가 좀 출제되고 있다는 점들이 차근차근 바라볼 때는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결국 이 5과목을 같이 풀어야 되는 이런 시간적 압박 속에서는 뭔가 좀 당혹스러움을 갖다가 결국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 내용을 암기는 하고 있지만 이 기출에 관한 문제의 분석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좀 몰랐던 친구들은 아마 동일한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이 문제를 갖다가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정답을 맞췄을 것이고 또 동일한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아마 좀 정답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문제를 풀어가고 해설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솔루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솔루션을 갖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가 설사 조금 더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정답을 맞추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분명히 공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요번에 좋은 성적을 갖다가 결국 맞아내지 못했던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를 잘 못 풀었는가, 단순한 내용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여러분이 배우고 있던 선생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냉철하게 좀 다시 한번 결국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쉬웠죠?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황조가죠. 이 황조가를 지었던 여러분 왕은 유리왕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진대법 시행은 누구죠? 예, 고국 천왕이고요. 낙랑건 축출은 미천왕.
졸본에서 국내에서 천도한 거 3번 맞고요. 율령을 반포한 소수리망이죠. 다만 이 시조를 통해서 이건 국문학사를 좀 잘 몰랐던 친구들은 좀 문제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좀 공부 좀 하셨어야 되죠. 근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이거 황조가 좀 몰랐던 친구들은 좀 당혹스러울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다 몇 번입니까? 3번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2번 갑시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주세붕이 세웠던 백운동 서원은 우리 최초의 서원이야. 어느 왕 때? 중종 때. 이거를 소수서원으로 결국 사액서원화 시키자고 건의했던 분은 누구예요? 이황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보통 왕대사를 물어보나 이황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는데 이 문제를 내셨던 출제위원들은 학생들이 그런 걸 맨날 예상할 거니까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걸 물어봤죠. 왜냐면 서원은 선생님을 제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세봉이 세웠던 백운동 선생님은 안양 선생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유학자의 뭐 경상도 이걸 애우는 게 아니라 회원사를 애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분을 갖다가 제사했던 서원이 바로 백운동 서원이야. 결국 누굽니까? 안양이죠. 안양의 호가 바로 회원이야. 그래서 회원사라고 알고 여기서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어쨌든 누구를 제사한 거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산서원을 누구를 제사하는 거예요? 이황 선생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산서원을 주고 누구를 제사했냐? 이황이에요. 옥산서원은 누구를 제사하는 거죠? 이현적이죠. 그래서 이건 누구다? 안양이죠. 안양. 안양은 성약을 최초로 소개했던 분 맞죠? 2번이죠. 해주양약을 보급한 건 누구예요? 이건 이이죠. 해동제옥기는 신숙주, 성악십도는 누구예요? 이황이죠. 그래서 율곡이, 이황, 신숙주 몇 번이야? 2번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몰라도 또 고려시대라고 되잖아. 이건 1번과 3번과 4번은 다 조선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도 결국 답은 몇 번? 2번일 수밖에 없다. 이거 뭐 너무 쉽게 풀 수 있죠. 3번 갑시다. 자, 우리 탑골공원에서 블라블라인데 탑골공원에 있었던 민족대표 33인 그리고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세조 때예요. 제가 올해 세조 나온다고 찍었지 않습니까? 동국병감. 우리의 전쟁사 동국병감은 우리의 전쟁사를 정리한 것. 이건 누구 때죠? 이건 문종 때죠. 자, 동문선을 편찬했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역대 산문, 시와 문장 중에서 우리나라의 빼어난 시와 문장만을 선별한 동문선. 이거 서거정 때죠. 이해하셨죠? 성종 때입니다. 육조직계제 답 몇 번? 3번.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다. 여러분, 한양으로 재천도했다라는 걸 한양 천도는 원래 태조 이성계 때인데 정종 때 잠시 개경으로 천도했다가 다시 천도한 것은 태종 때죠. 그때 만든 궁궐이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임진왜란때 불탔다가요. 결국 어느 왕 때 중건되죠? 광해군 때 중건이 된다는 요거까지 같은 동일한 주제인데 결국 이것이 언제 중건된 것까지 같이 암기하시면 괜찮겠죠? 다음 몇 번? 3번 정답 괜찮죠? 4번 갑니다. 자, 누가 올립니다. 블라블라 쭉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 있어요? 혈량과 있죠, 혈량과. 그럼 우리 혈량과를 갖다가 시행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뭡니까 이거 지금? 됐습니까? 누가 봐도 조광조에 관한 거가 항상 사료를 줄줄줄 읽고 뭐 지방에는 관찰 수렴 이런 걸 뭐 천거하기야. 물론 천거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키워드 혈량과. 그건 조광조 아닙니까? 조광조는 기묘사마로 탄압해서 주초위양이라는 결국 조씨가 왕이 된다는 설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죠. 조이림을 사초에 실은 건 누구? 김종직 선생이시고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했다. 뭐 문정왕 수렴청을 지지한 것은 뭐 문정왕후의 결국 오라버니 아니겠습니까? 윤원영 이런 분이 계시겠죠. 연산군의 생무윤실을 패배하는 동조했다. 뭐 아니 동조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굉장히 많죠. 무슨 말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항상 답을 고를 때는 얘가 누구야 라고 알려고 하지 말고 항상 정답이 무엇인지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신석기예요. 신석기 때 이게 있냐고 그러지 말고 잘 보세요. 일단 신석기가 아닌 거. 공주석장이 신석기 아니잖아요. 양양, 오산리,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다 맞아. 일단 디귿을 빼야 돼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 하나네요. 그럼 기억은 맞으니까 니은과 니을인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자체는 구석기에
여러분 연천 전곡리에서 있었던 나름대로의 석기니까 이거 구석기니까 안 되잖아. 그럼 다 몇 번입니까? 1번을 고르는 거죠. 뭐 얘가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양양오산인 덧문이 토기가 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야 이렇게 문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바라보는 거는 아 신석기가 아닌 거 빼볼까? 디귿. 그런데 아슐리안 주먹토끼는 구석기에 관한 거니까 빼고 그러니까 다 몇 번? 1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6번 갈까요? 아니 이것도 제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를 옹진으로 옮겼어요. 그럼 몇 세기야? 5세기잖아. 근데 성황 사비로 도읍을 옮겼어. 그러면 6세기인데 성황 때죠. 그러면 옹진으로 옮긴 다음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뭐 나름대로 나지동맹이 나오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세기니까 여기는 어쨌든 6세기에 관한 건데 여기 진흥왕 때니까 여기 성황이 사비로 도읍을 옮기기 전에 있었던 법흥왕이라든지 또는 지증왕이라든지 이런 왕의 업적을 고르면 돼. 신라를 물었잖아. 뭐 지증왕, 법흥왕이에요. 뭐 지증왕, 법흥왕 고르면 되잖아. 대가의 종목은 진흥왕, 황초롱 순수비 진흥왕, 거칠복사 진흥왕. 2차 dun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답 몇 번? 4번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문제가 조금 더 깊게 나온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황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흥왕과 겹치죠. 그러니까 성황이 전사되기 전에도 진흥왕의 업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문제를 내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씀 이해 가셨죠? 대가의 정복은 어쨌든 아시겠지만 한강유역을 완전히 점령한 이유잖아요. 562년. 얘는 뭐야? 더 이유죠. 거칠복 국사편찬도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비로 천도된 이후의 상황을 말합니다. 됐죠? 몇 번? 4번일 수밖에 없죠. 7번 뭐예요? 백제, 아니 시대별 대외교류 이거 통합형 문제인데 백제 놀이사칙의 일본과 여러분 제가 올해 불교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굉장히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 항상 경제사나 문화사나 크게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형이 정해졌다니까 굉장히 깊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 보세요. 그런 깊은 내용이나 뭐 우리가 야 니네가 모르는 내용 있잖아. 그런 내용은 일단 답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도 괜찮다니까. 내 농담이 아니라 봐봐. 놀이사칙의 일본과 불경 불상 맞잖아. 장보고 청해진 했던 거 당연히 맞죠. 통일신라 때 맞죠. 예성강 병란도 고려 때 국지장 맞죠. 근데 중간계시 책문후 계시와 후시라면 무조건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에 명이 어딨어. 명나라 망했는데. 그래서 계시와 후시는 아시겠지만 뭐예요 지금? 계시와 후시는 굳이 얘기하면 이게 인조 때야. 근데 그걸 몰라도 돼. 그냥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는 항상 청과의 교류니까 4번은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 그거 지도에서 맨날 배우잖아. 중간계시, 책문후시 다 뭐야? 청과의 교류에서 나타났던 결국 키워드죠. 크게 어느 시대인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8번도 마찬가지야. 이걸 보고서 애들이 왜냐면 이런 거 쪼라. 금강계단, 불사리탑, 막 삼보사자 이런 거 쫀다니까. 근데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편협한 지식은 절대 답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런 거는 그냥 애초부터 그냥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일단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기록문화유산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번 이런 2015년도 이런 게 나와서 지방지계 경주 역사유적지구에 뭐 남산지구, 대릉원지구, 나름대로 뭐 황룡사지구인데 거기에 남산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저는 그냥 전략적으로 문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 맞추기 위해서 그걸 다 외운다? 여러분 전략이라는 게 왜 있어야 돼요? 전략이라는 것은 전투에서 진다해도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게 전략이라고요. 제가 이 얘기했죠. 그런 문제 나오면 결국 그거는 그날 틀려준다기보다 전략적으로 조금 포기해 주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맞아요. 뭐 이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뭐 여러분의 자유예요. 뭐 제 말에 여러분이 동의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굳이 동의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근데 제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 20여 년간 한국사를 키우면서 제가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더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야 다 외워야 돼.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거 다 외워야 돼. 야 그런 말을 하는 선생님이 제일 문제예요. 정말. 좀 양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논리대로 가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유적지구 아니 그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기록문화유산을 암기하라고 일단은. 제가 세계 기록문화유산 한번 외워볼게요. 한번 세계 기록문화유산만.
원래 대동세의 실직한 오승훈의 난 이렇게 외웠거든요. 제가 조국의 문의. 그러니까 대는 뭐야? 대장경, 동의보감, 새마을운동 기록물, 일성록, 실록, 직지신경, 뭐 한국유격재판, 5.18 뭐 민주운동 기록물, 승정원 일기, 훈민정 의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결국 백제 역사 유적지고, 그 다음 부석사, 봉정사, 통도사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백제 역사 유적지는 한성이 빠져요. 뭐 백제 역사 유적지 공주 들어가니까 홍주에 있는 건 송산리 고분이잖아. 송산리 고분에서 니네 알고 있는 건 뭐야? 당연히 뭐예요? 지금 6호분과 7호분은 당연히 벽돌 무덤으로 돼 있어. 됐네. 남한산성? 그렇죠. 병자론 때 됐잖아. 승정원 일기는 좋은데 봐봐. 승정원 일기가 뭔지 몰라 치자. 그러면 봐봐. 역대 왕이 훌륭한 언행을 뽑은 건 암기하고 있잖아. 그건 국조보감이라. 그건 얘는 안 맞잖아. 그건 니을 봐.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부터 항상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만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니 1번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옳은 걸 고려했을 때 니 1번을 틀린 걸 빼라고. 니 1번을 빼란 말이야. 빼니까 뭐예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얘기했잖아. 기역하고 디귿은 맞잖아요. 그러면 기역과 어디 갔어? 기역과 디귿은 맞으니까 2번 기역과 디귿은 맞잖아. 아니 지금 보세요. 니은은 보지도 않고 니 1번이 아니고 기역과 디귿이 맞아. 왜 이러니? 기역과 디귿이 맞아. 니 1번 빼고 기역. 그럼 답은 니은을 보지 않고도 그냥 답이 3번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너 여기는 금강계단 불살에서 삼보사차를 주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만 문제를 풀게끔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고 이거의 출제자의 논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알겠습니까? 이건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너희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통도사를 몰라도 문제를 풀었다니까 이 문제는. 하지만 우리는 통도사까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근데 통도사에 있는 뭐 나름대로 삼보사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여러분 이거까지 공부를 한다면 언제? 모든 공부가 다 맞춰지고 영어라 국어에도 기본적 공부가 다 끝난 뒤에 하셔도 돼. 이런 거 하시면 스님 돼야 돼 진짜. 보세요. 지금 문제 그래서 몇 번? 3번 풀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축분 같은 게 벽돌 무덤이라는 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됐어요? 이런 거 뭐 이걸 왜 썼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통도사 행성 이런 거를 니네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애우고 있단 말이야 진짜로. 9번 보세요. 이게 좀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 도나연, 동모산 도나연에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일로 중경으로 천도하고 상경으로 천도하고 동경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상경, 동경, 중경이라는 거죠.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문제는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경밖에 몰라. 솔직히 말해서. 상경에 관한 얘기만 붙잡고 들어가자. 일단 상경의 디귿인데 상경은 당나라 장안성.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오봉루 성문터는 모르는데 몰라도 돼. 그냥 상경은 당나라 장안성을 비교해본다? 그럼 디귿은 맞겠다. 그럼 디귿은 반드시 맞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은 반드시 맞는 거다 생각하시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정효공주와 정혜공주가 있어요. 근데 정효공주, 정혜공주 물론 정효공주는 육종상 고분이야. 정효는 용두상 고분이야. 이 내용은 다 맞아 지금. 정혜공주는 고구려 무덤 계속 맞고요. 용두상 고분 벽돌 무덤 맞고요. 정효공주는 내용은 맞는데 이게 골 때리는 문제가 별로 좋지 않은 문제인 게 그냥 그런 걸 물어봤는데 그냥 위치를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디귿이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보기를 보면은 정답률은 5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에서 골라내야 돼. 디귿이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니은 디귿이 맞냐 디귿 니을이 맞냐 해서 골라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 우리가 보통 뭐 하면 정혜공주면 육정상고분은 바로 도나연 육정상고분이라고 주로 암기를 조금 했어요. 응? 근데 설사 그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50%까지는 줄이시고 나머지 거를 갖다가 골라내셔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아마 바라봤던 오늘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디귿은 알았어야 돼. 상경성은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상경이라는 건 잡았어야 돼. 진짜로.
왜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하거든. 문항 때 중경의 상경, 상경에서 동경. 그리고 상황 때 동경의 상경으로 다시 천도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상경이고 동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그리고 지도에서 봐도 얘가 동경이잖아 지금. 됐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다 외우면 돼요. 아, 다 외우면 되죠. 다 외우면 돼요 진짜로. 용두산 고분은 중경에 있어 다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제가 문제 풀고 싶진 않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상경을 일단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해공주와 정해공주 육정산, 용두산 고분이 있는데 이 나름대로의 육정산 고분과 용두산 고분에 관한 위치 파악을 물어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암기하고 풀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50%까지는 확률을 좀 줄이는 시는 그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세요. 뭐 다 알죠. 유교는 수신의 불교는 수신의 본이요 유교는 치국의 근원입니다. 뭐 이건 뭐예요? 최승로죠. 이 왕대사는 성종 아닙니까? 성종 때니까 개경, 서경, 12목인데 개경, 서경은 양경이죠. 그럼 뭡니까? 개경, 서경, 12목이 상평창. 맞죠? 성종. 균연하면 무조건 광종이고요. 국자감의 칠제는 뭐야? 예종 때죠. 경정전식과는 문종 때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11번 볼게요.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잘 이어도 그래요. 여기서 일단 문안에 굉장히 좀 거슬리는 게 뭐야? 한미 원조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암기했지만 한미 원조협정 막 이런 거, 야 이런 거 나왔어. 한미 원조협정은 뭐고 한미 상호 원조협정은 뭐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굉장히 음모론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책에 나왔잖아.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걸 원활하게 여러분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시험장에서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것이 구현이 되던가요? 진짜 농담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되던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선지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정답을 고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이승만 정부 옳지 않은 것 이게 맞냐 안 맞냐로 하지 말고 옳지 않은 것만 잡으려고 노력해요. 농지개혁법 맞죠? 300산업 분명히 이승만 정부 때 50년대 원조경제로 300산업 맞아요. 그러니까 원조협정 체결했겠지 하면 돼요. 굳이 얘가 넌 1948년 뭐 8월 15일 날 정부 수립 이후에 뭐 경제 원조협정 이거 몰라도 돼. 이거는 여러분들 출제자가 너 이거 알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물론 알면 좋지. 중요한 건 뭐예요? 1차 경제개발 5기능을 추진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맨날 나오잖아. 입안했어요? 장면정부. 추진했어요? 박정희 군사정부. 그게 중요해. 답 4번이 중요하다고 지금. 그냥 한미 원조협정? 이게 누구 때다? 아시겠지만 이승만 정부 때겠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미국이 소비재와 농산물을 원조하는 과정에서 300산업 발전했어. 이렇게. 이거 참 잘 냈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요.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제가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공부를 하지 않고 항상 말살통치가 31년부터 29년부터 45년까지 길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요즘에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문제를 내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중일전 이전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중일전 이전에 있는 것들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외우는 게 좋겠지? 라고 했단 말이야. 뭐 농촌 진흥운동, 중일전쟁 이전이죠. 남면 북양 정책, 중일전 이전이야. 그런 거 몇 개밖에 없다니까. 나머진 전부 다 중일전 이후야. 그러니까 궁성여배 항공심의 서사하면서 연도를 외우라고 내가 안 했잖아. 내가 분명히 했잖아. 연도 암기하면 좋지만 그게 자꾸 잊어버려. 내 머릿속에 오래 가지 않아. 그래서 항상 분기점,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인데 남면 북양 정책은 1934라고. 내가 이것도 연도 외우라고 하지 말고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누다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나왔잖아 그렇게. 3번이 정답인 거야. 야 이거 국민학교 41년도야. 이런 연도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는 분기점을 짜서 앞과 뒤를 먼저 구분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그게 되고 나서 나는 암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라고 암기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라고. 자 13번 보세요. 매출진 조약이야. 자 분이 82년에 맺은 여러분 아시나? 82년에 거중조정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 아닌가요?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낼 때 그냥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하지 않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러 우리 헐버트를 파견했을 때 헐버트가
거중조정에 의거하여 결국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미소 통상조약을 물어보는데 이 문제의 의의는 예전같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게 예전 공무원 문제였다면 사료를 줘서 마치 을사늑약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읽어봐서 결국 을사늑약으로 착각하게 만들려는 이런 의도와 아주 이런 나름대로 했던 전략이 숨어있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 너 알고 있니? 너 이런 유형이 바뀌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미소 통상조약인데 웃긴 건 옳지 않은 거라면 아니 이걸 몰랐다 치자. 아니 이모군란을 계기로 제가 분명히 했잖아. 조미소 통상조약 82년 5월 이모군란은 82년 6월. 내가 왜 그랬어요? 왜 세세한 연도를 암기하지 말라고 총평에선 요즘에 얘기해놓고 왜 다시 세세한 연도와 월까지 얘기하나요? 라고 하죠. 제가 얘기했죠. 세세한 무작정 연도가 아니라 연도 하나에 사건이 중요한 게 3개, 4개가 붙어있으면 얘는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모군란 이전에 조미소 통상조약에 맺었다라고 매번 얘기했고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한 건 여러분 아시지만 제물포조약과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죠. 이번 안 되죠? 됐습니까? 고려샹리. 이 문제 뭐 나온다고 올해 제가 이거 여러분 아마 제 이번 라스트 씬 한번 보시면 제가 고려샹리 나온다고 찍었어요. 그럼 제가 이거 이렇게 찍었다고 그냥 고려향리 나온다고 찍었다니까요 이번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니네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고려향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어쨌든 속현행주시 향내 3번. 야, 니 1번 무조건 맞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러면 일단은 3번과 4번 중에 하나야. 근데 디귿 니은은 다 맞네 그러면? 기역 니은만 고르면 되겠네? 근데 니은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럼 니은 디귿 니은. 그럼 기역만 보면 돼. 기역만 맞냐 안 맞냐면 문제 끝나는 거야. 기역 보세요. 호장과 부호장에서 사신가는 부호장 이하의 인명권만 가지고 있었죠? 기억 맞잖아. 몇 번? 4번 정답이죠. 나머지 건 그냥 쭉쭉 가는 거죠. 15번. 되게 이 농법에 관한 블라블라인데 임원경지지야? 임원경지지는 조선 후기의 서유구 씨니까 이 농법은 누가 봐도 조선 후기가에 유행하는 농법이니까 이양법이죠. 이거 읽어봐도 이양법이죠. 그럼 옳은 거야. 봐봐. 농사직설. 여러분 이양법은 고려 말에 있잖아. 그러니까 농사직설이 있겠죠? 이렇게 어려움. 농사직설이 있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닌 걸 빼. 아닌 거. 고랑의 작물. 이랑과 고랑의 작물을 둔다. 견고하게 애워라. 이렇게 했죠? 견종법에 관한 니은만 무조건 빼야 돼. 그러니까 1번, 3번 땡. 니 1번 무조건 들어가네. 기역이냐 디귿이냐네. 그런데 봐봐. 야, 농법이 수령 7사에 있겠니? 수령이 해야 할 7가지 일에 이양법을 강조했겠니? 아니면은 이양법이 농사직설에 등장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일에 이양법을 강조했겠냐고. 그게 아니죠. 수령의 7사에는 야, 농업을 권장해 이런 얘기를 했겠지. 굳이 꼭 집어서 이양법을 강조했겠냐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농사직설에는 이양법에 관한 이가 있었을 거야. 이게 맞겠죠.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농사직설은 A급 지식이야. 그래서 A급 지식이기 때문에 농사직설에서 매번 나오는 게 늙은 농부의 경험을 토대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농사직설은 조선 전기 농서지만 이양법은 고려 말부터 있었으니까 농사직설도 있었겠지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16번. 긴급조치 나와서 긴급조치. 긴급조치라면 무조건 4공화국이야. 그럼 4공화국에 관련된 시기에 일어난 것. 자, 부마민주화운동 4공 맞죠? 국민교육헌정 68년도니까 3공화국. 7.4남북 공동성명도 10월 유신 이전이니까 3공화국. 6.3반대 시도 3공화국. 그래서 이 문제는 너 3공과 4공 구분할 수 있니? 물어본 거예요. 다음 몇 번입니까? 1번. 문제 잘 냈죠? 여기서는 회의야. 여러분 이 회의에서 2천만 민중의 블라블라블라 완전한 통일을 하고 있고 광복대업의 근본방침을 수립했다는 거 보니까 아직 광복되기 전이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회의야. 근데 본 대표가 어쩌고.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회의에서 대표와 관련된 회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의가 몇 개밖에 없어. 국민대표회의, 파리강화의,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그런데 알고 있는 여기 대표회의 그리고 지금 일제강점기야. 그럼 뭐야? 국민대표회의지. 국민대표회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야. 창조파와 개조파가 블라블라 싸우다가 창조파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주장했다. 4번 정답이지.
국민대표에는 우리 연도 반드시 외웠잖아. 23년도. 박은식이 임시 대통령 선출한 25년도야.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 될 수 없지. 민족유일당원도 27년도니까 될 수 없지.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41년도니까 될 수 없지. 몇 번이야? 4번 정답이야. 설사 1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아 이건 무조건 국민대표회의구나. 이렇게 항상 봐봐. 이런 거를 봐봐. 이런 걸 봐봐. 자 끝났어. 봐봐. 이거 봐봐. 이런 거를 내용을 이 사료를 딱 보자마자 국민대표를 안다? 야 걘 진짜 천재야 진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 항상 사료에는 키워드가 있던지. 근데 여기 키워드가 없어. 키워드가 없을 때는 여기 있는 회의를 보고 여기 있는 선지를 봐서 아 이게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회의와 대표가 나오니까 국민대표회의 이렇게 잡아내시는 거야.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이거는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뭘 암기하고 있어야 돼? 국민대표회의 23년. 창조파, 개조파 이런 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것만. 얘 뭐야?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의 정한 기간 내 블라블라블라. 토지 조사 사업이야. 그러면 먼저 옳은 거야. 지금 뭐예요? 농상 공부가 주목이 잘 모르겠어. 나도. 동양척지 주식회사는 그 이전이니까 안 되고. 춘궁태치 이거는 뭐야? 농촌진흥운동이니까 안 되고. 3번, 4번은 안 되는데 다 알고 있잖아. 역둔토, 궁장토 뭐 이런 것들 왕실 소유 땅은 전부 다 총독부의 소유가 됐다. 몇 번? 2번 정답. 1번은 농상 공부가 주무기한이 된지 이런 건 모른단 말이야. 너 이거 알라고 문제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조사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하긴 누가 해. 조선 총독부가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자꾸 아닌 거를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야. 항상. 개항기 무역이죠. 여러분 개항기 때는 조일통상장정으로 곡물 수출 조일무역규칙에서는 뭐예요? 쌀의 무제한 유출이었지만 조일무역규칙을 개정했던 조일통상장정은 곡물 유출을 제한할 수 있었죠. 일본상이 면제품 가지고 와서 이거 가져가는 거 맞죠? 조선인 객주와 여각의 중개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한 거 맞죠? 근데 조청무역장정으로서는 잘 봐야 돼. 청나라가 내지통상권을 허용받은 건 맞지만 이때부터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야. 앞서는 건 아니야. 앞선 적이 없어. 청나라가 일본을 거의 앞설 무렵이 될 무렵은 거의 1894년. 이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번은 안 된다 하시면 되겠고요. 20번은 뭐죠? 뭐 동포전 나왔잖아. 동포전 아십니까? 호포제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동포와 호포 나오면 뭐예요? 누가 봐도 대원군을 말하죠. 만동묘 건립을 주도한 건 숙종이고요. 궁극기무 총재는 김홍집. 대원군은 이모군란 이후 뒷수습을 위해서 집권해서 통리기무함을 폐지하고 오군용 부활한 건 맞죠? 3번이죠. 이거 답을 3번 고르면 돼. 만기호람이 언제? 만기호람 몰라도 된단 말이야. 막 이거 알려고 들 필요 없어. 막 이런 거까지 공부해야 되지 않는단 말이야. 만기호람은 그냥 순조 때 여러분 재정과 군정에 관한 것을 결국 참조하게 만든 책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 기출문제에 나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이거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지 풀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런 게 있었지라는 정도로 먼저 해야 될 거와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좀 구분하시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공부를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어. 가성비 있게. 아셨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이번 해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음 시험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국 공부의 어떤 근본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험에서 제가 봤을 때 90점 이상을 맞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기본만 하셨어도 이 시험 95점 맞을 수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되는 거야지 문제의 깊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해설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해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